한국 배만 지나가라. 이란 외무장관의 폭탄 발언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은 항모전단 3개에 하루 240억 원을 쏟아부었고 일본은 3,500명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군함도 열지 못한 호르무즈 해협을 한국은 군함 한 척 없이 통과했습니다. 이란 해군이 직접 호위까지 해주면서요. 미국 국무부가 초토화됐습니다. 격침돼도 구조하지 말라는 명령까지 내렸던 미국은 경악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뭘 했길래 50년 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약속 하나가 세계 최강의 군사력도 열지 못한 바닷길을 열어버린 겁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32년간 미국 국무부에서 일했습니다. 중동 담당 부차관보로 재직하면서 이란 제재를 설계했고 호르무즈 해협 작전을 총괄했으며 전 세계 45개국 동맹 네트워크를 관리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외교적 무게, 군사적 힘, 경제적 지렛대를 제 손으로 직접 조종해 온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려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위성사진 한 장 때문입니다. 그날 새벽, 저는 바레인 주재 미 해군 기지의 상황실에서 그 사진을 처음 봤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한가운데를 유유히 지나가고 있는 대형 유조선 한 척, 그리고 그 유조선양 옆에서 나란히 따라붙어 호위하고 있는 함정 2척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호위 함정의 국적이었습니다. 이란이었습니다. 이란 해군이 한 나라의 상업 선박을 직접 호위하며 해협을 통과시키고 있었습니다. 그 선박의 선미에 걸린 깃발은 태극기였습니다. 그 사진을 본 순간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2년 경력의 외교관이 커피잔 하나를 제대로 못 내려놓는 상황이라니 저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 사진의 의미였습니다. 미국은 그 해협을 열기 위해 항모전단 3개를 배치했습니다. 하루 운용 비용만 1,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40억 원입니다. 일본은 자위대 3,500명을 태워보냈습니다. 영국은 2,200명, 호주는 1,800명. 세계 최강의 군사력이 총동원됐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군함도, 그 어떤 병력도 해협을 열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군함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병력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미사일도, 전투기도, 그 어떤 무력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 배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란 해군의 호위를 받으면서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사연 속 제작에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대한민국 파이팅이라고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든 것은 열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 아침 워싱턴 국무부 7층 회의실에 긴급 소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울린 보안 전화에 잠을 깼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첫 마디가 아직도 귓가에 선명합니다. 호르무즈가 막혔습니다. 잠이 한순간에 깨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등골을 타고 차가운 전류가 흘러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폭이 고작 50km에 불과한 그 좁은 물길은 세계 원유의 25%가 통과하는 지구상 가장 중요한 바닷길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이라크에서 생산된 원유가 전부 이 해협을 통해 아시아와 유럽으로 빠져나갑니다. 그 물길이 막히면 세계 경제의 동맥 하나가 통째로 끊기는 겁니다. 저는 15분 만에 옷을 갈아입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워싱턴 새벽거리는 텅 비어 있었지만 국무부 건물 앞은 이미 검은색 관용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에 도착하자 회의실 문이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이미 15명 넘는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중앙 대형 스크린에는 호르무즈 해협의 위성 영상이 실시간으로 띄워져 있었습니다. 해협 입구에 이란 해군 함정 여러 척이 포진한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스크린 하단에는 빨간 글씨로 긴급이라는 단어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었지만 아무도 시원함을 느끼지 못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로버트 핸더슨 차관이 들어왔습니다. 핸더슨은 68세. 냉전 시절부터 국무부에서 잔뼈가 굵은 강경파 중의 강경파였습니다. 중동 문제에 관해서는 미국 정부 내에서 그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이 손에 꼽았습니다. 키가 190cm에 달하는 그 체구가 회의실에 들어서자
공기 자체가 한 톤은 더 무거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핸더슨이 자리에 앉지도 않은 채 입을 열었습니다. 전 세계 동맹국에 즉시 통보하게. 호르무즈 공동방위 태세에 들어간다. 협조하지 않는 나라는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각오해야 할 거야.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 구석구석까지 울렸습니다. 반박의 여지를 주지 않는 어조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까지만 해도 이것이 익숙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했습니다. 중동에서 위기가 터지면 미국이 깃발을 들고 동맹국들이 줄을 서고 군사력으로 해결한다. 32년간 단 한 번도 실패한 적 없는 공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그 공식이 처음으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의 시작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나라에서 비롯됐습니다. 핸더슨의 지시가 떨어진 직후 동맹국 연락 작업이 일사불란하게 시작됐습니다. 저는 아시아 태평양 담당 라인과 함께 동아시아 동맹국 연락을 맡았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일본이었습니다. 도쿄의 반응은 신속했습니다. 통화가 연결되고 채 10분이 되기 전에 일본 외무성은 자위대 파견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로부터 8시간 뒤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자위대 3,500명의 중동 파견을 결정했습니다. 수송함 2척과 해상 초계기가 즉각 출항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영국은 2,200명, 호주는 1,800명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프랑스는 구축함 1척과 병력 1,200명을 편성했습니다. 전 세계 동맹국이 미국의 호출에 하나 둘씩 응답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관리해 온 45개국 네트워크가 예상대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한국이었습니다. 서울에 첫 번째 연락을 넣은 것은 위기 발생 당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한국 외교부 북미국장과 직접 통화했습니다. 구축함 최소 2척의 즉시 파견을 요청합니다. 호르무즈 공동방위 작전에 합류해 주십시오. 돌아온 답변은 이랬습니다.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계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합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검토, 협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외교적 언어에 익숙한 저에게 그 단어들의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시간을 끌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통화를 끊고 나서 특별히 불쾌하거나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을 동맹 네트워크의 핵심 축으로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인정합니다. 삼성의 반도체, 현대의 자동차, 한국 조선소의 LNG선. 그 분야에서 한국이 세계적인 나라라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정학적으로, 특히 중동이라는 체스판 위에서 한국은 제 머릿속 지도에 거의 표시되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미국이 설계한 안보 우산 아래에서 경제 성장을 누리는 나라. 미국이 시키면 따르는 나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검토 따위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다른 나라들처럼 따라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핸더슨은 달랐습니다. 스문의 시간이 지나도 한국에서 아무런 답이 오지 않자 핸더슨이 제 사무실로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가 제 책상 앞에 서서 물었습니다. 한국은 뭐 하고 있나? 아직 내부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핸더슨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일본은 8시간 만에 3,500명을 결정했어. 영국은 하루도 안 걸렸고 한국이 뭐가 그렇게 복잡해서 스문의 시간이 넘도록 대답을 못하는 거지?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도 이해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핸더슨이 책상 위에 손을 짚으며 말했습니다. 그 손가락 끝에서 불쾌함이 그대로 전해져 왔습니다. 콜린스, 내가 직접 메시지를 보내지. 48시간. 48시간 안에 구축함을 보내라고 전해. 못 보내겠다고 하면 방위비 협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직접 경험하게 해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그때까지는 핸더슨의 판단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동맹이라는 것은 위기의 순간에 옆에 서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전부 응답했는데 한국만 침묵하는 것은 동맹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봤습니다. 저는 서울에 2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제 목소리에 의도적으로 무게를 실었습니다. 48시간 안에 명확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협조 요청이 아니라 동맹 관계의 신뢰에 관한 문제입니다. 한국 정부의 결정을 본부에서 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해 주십시오. 한국 측 답변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에게도 고려해야 할 사안들이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입장을 전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 하늘에 먹구름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의 태도가 단순한 우유부단함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정을 못 내리는 거라고요.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 저는 그로부터 며칠 뒤에야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48시간이 지났습니다. 한국의 답변은 오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답변이 온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문제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 군함 이야기는 한 글자도 없었습니다. 핸더슨이 그 답변을 읽고 나서 회의실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펜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무도 그 펜을 줍지 않았습니다. 외교적 해결. 그게 뭐야? 이란한테 가서 제발 문 좀 열어달라고 사정하겠다는 거야?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 중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핸더슨이 화가 났을 때 끼어드는 것은 자살 행위에 가까웠으니까요. 한국은 누구 덕에 이만큼 큰 나라야? 한국전쟁 때 누가 피를 흘렸어? 주한미군 28,500명이 누구를 지키고 있는 건데 그 은혜도 모르고 이런 순간에 뒤로 빠져. 핸더슨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얼굴이 붉어지더니 목에 혈관이 붉어져 나왔습니다. 배은망덕이야. 다른 말이 필요 없어. 배은망덕. 저는 그 단어가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일본조차 3,500명을 보냈는데 한국이 고작 외교적 해결이라니. 동맹으로서 수치스럽다고 느꼈습니다. 그때 화상 연결이 되어 있던 바레인 기지에서 제임스 월터스 제5함대 사령관의 얼굴이 스크린에 떴습니다. 60세. 해군에서 가장 강경한 인물로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갈색 군복 위에 별 3개가 달려 있었고 그 별만큼이나 차가운 눈빛이 화면 너머로 쏘아져 왔습니다. 핸더슨 차관님, 한 가지 건의 사항이 있습니다. 말해. 한국이 독자적으로 호르무즈에 선박을 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란과의 자체 채널을 통해 통과를 시도할 수도 있어요. 핸더슨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월터스가 담담한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 속에 담긴 내용은 소름이 끼칠 정도였습니다. 만약 한국 선박이 우리 작전 구역에서 독자적으로 움직이다가 공격을 받는 경우 구조 작전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건의합니다. 우리 편에 서지 않은 나라의 선박을 우리 병력을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보호할 이유가 없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도 숨을 멈췄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한국 선박이 공격당해도 미국은 모른 척하겠다. 동맹국의 민간 선박이 격침당하는 걸 눈앞에서 지켜보겠다. 그게 월터스의 건의였습니다. 핸더슨이 3초간 월터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승인하겠네. 저는 그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반박할 논리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때까지는 그것이 정당한 조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동맹의 호출에 응하지 않은 나라가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은 당연하다고요. 회의가 거의 끝나갈 무렵 마지막으로 마이클 프레스턴이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CIA 중동지부장 55세. 회의 내내 한쪽 구석에서 노트북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각턱에 검은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그 안경 뒤의 눈이 늘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프레스턴이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하나 제안 드려도 될까요? 핸더슨이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말해봐. 한국이 이란과 독자 접촉을 시도할 경우 우리는 그것을 제재 위반 혐의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프레스턴이 목소리를 낮추며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에 묶여있는 이란 자금이 약 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9조 원이 넘습니다. 한국이 이란의 독자적 채널을 가동하는 것은 미국 제재 프레임을 무력화하는 행위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필요하다면 증거를 보강해서라도 조사 명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증거를 보강해서라도. 저는 그 표현의 뉘앙스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만들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한국을 압박하겠다는 겁니다. 핸더슨이 프레스턴을 바라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보고서 준비해둬. 아직 사용할 단계는 아니지만 카드는 많을수록 좋으니까.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마지막까지 자리에 남아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위성 영상이 여전히 실시간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란 함정들이 해협 입구를 틀어막고 있는 그 영상 위로 빨간 긴급 글씨가 쉴 새 없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개인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바레인 기지에 파견 나가 있는 제 부하 직원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그가 말했습니다. 부차관보님, 한국 측에서 움직임이 있습니다. 무슨 움직임? 한국 대사관 참사관이 이란 외무부 관계자와 접촉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비공식 채널로 보입니다. 저는 전화를 든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이 우리한테는 검토 중이라고 해놓고 뒤에서는 이란이랑 직접 대화하고 있다는 거야? 아직 확인 중이지만 그렇게 보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 아래에 아주 미세한, 설명하기 어려운 감각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불안이었습니다. 한국이 무언가 우리가 모르는 카드를 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근거 없는 불안이었습니다. 저는 그 불안을 무시했습니다. 32년의 경험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중동에서 미국을 우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미국의 동의 없이 이 해역에서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나라는 없다. 한국 따위가 무슨 수를 쓴다 해도 결과는 뻔하다. 하지만 그로부터 72시간 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굴욕적인 위성사진 한 장을 보게 됩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 저는 바레인 미 해군 기지로 긴급 파견됐습니다. 워싱턴에서 원격으로 상황을 관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핸더슨의 판단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지휘하라는 명령이었죠. 저는 군용 수송기에 몸을 실었고 14시간 뒤 바레인의 뜨거운 공기가 저를 맞았습니다. 활주로 위의 열기가 군화 밑창까지 뚫고 올라오는 느낌이었습니다. 기지에 도착해서 상황실에 들어가자마자 월터스가 저를 맞았습니다. 타이밍 좋게 오셨소. 오늘 이란이 뭔가 발표한답니다. 외교부 장관이 직접 나선다고 해요. 저는 그 말에 긴장이 됐지만 크게 걱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란은 위기가 터질 때마다 으름장을 놓는 것이 일상이었으니까요. 해협을 완전히 봉쇄하겠다든지 미군 함정을 격침시키겠다든지 그런 종류의 선전용 발언일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상황실 대형 스크린에 이란 국영 방송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이 기자회견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회색 정장에 넥타이를 매지 않은 차림이었고 마이크 앞에 서자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페르시아어 통역이 실시간으로 영어 자막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처음 몇 문장은 예상대로였습니다. 미국의 제국주의적 군사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겠다. 호르무즈 해협의 주권을 지키겠다. 그런 내용이었죠. 하지만 그 다음이었습니다. 자막이 스크린 하단에 한 줄씩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글자를 읽으면서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국 선박의 한 해 안전한 통과를 보장한다. 상황실이 얼어붙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키보드를 치던 병사의 손가락이 허공에서 굳어버렸고 커피를 마시려던 장교가 컵을 입에 대지도 내려놓지도 못한 채 멈춰 있었습니다. 월터스가 제 옆에서 낮게 내뱉었습니다. 뭐라고? 저도 같은 말을 속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통역 오류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상황실 안에 아랍어 전문 통역관에게 즉시 확인을 지시했습니다. 통역관이 10초쯤 집중해서 듣더니 고개를 돌려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 대한민국 선박만 통과를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상황실 안의 공기가 한순간에 바뀌었습니다. 얼어붙었던 분위기가 녹으면서 뭔가 다른 것으로 대체되고 있었습니다. 혼란이었습니다. 스크린에서는 이란 외무장관이 말을 계속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별것도 아니라고 여기는 것을 한국은 해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가장 어려운 일이었는데 말입니다. 저는 그 자막을 읽으면서 의자 팔걸이를 잡고 있던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란이 특정 국가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예외를 선언한 것은 제가 아는 한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한국이라니. 미국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중동에서 수십 년간 영향력을 행사해온 어떤 강대국도 아닌 한국. 그로부터 몇 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세계가 뒤집혔습니다. 국제 유가가 하루 만에 배럴당 18달러 폭등했습니다. 런던 브렌트 유가 120달러를 돌파했고 뉴욕 원유 선물 시장은 개장과 동시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운항하던 유조선들이 하나둘 항로를 틀기 시작했습니다. 보험사들이 이 해역을 전쟁 위험 구역으로 재분류했고 보험료가 하룻밤 사이에 7배로 뛰었습니다.
선사들은 운항 자체를 포기하는 선언을 잇따라 내놓았습니다. 세계 물류가 마비 상태로 접어드는 데는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 선박은 예외였습니다. 이란이 한국만 콕 찍어서 통과를 보장한다고 공식 선언한 겁니다. 워싱턴에서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핸더슨이 직접 보안회선으로 연락해 왔습니다. 콜린스, 지금 이게 뭔 상황이야? 이란이 우리 동맹국을 이름으로 불러서 예외를 줬다고? 그것도 우리말 안 들은 나라한테?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 그랬으니까요. 핸더슨이 전화 너머로 이를 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건 외교적 도발이야. 이란이 우리 동맹 체계를 정면으로 흔드는 거야. 지금 당장 분석 보고서 올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상황실 의자에 앉아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의 기자회견 영상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기자회견장에 있던 기자들이 술렁이는 장면이 계속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머릿속에 하나의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일본은 3,500명을 보냈습니다. 이란은 일본 선박을 전부 막았습니다. 한국은 0명을 보냈습니다. 이란은 한국 선박만 통과시켰습니다. 3,500대 0점. 그 숫자가 말해주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아직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핸더슨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란의 발표가 나온 지 12시간 만에 워싱턴에서 긴급 대책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저는 바레인에서 화상으로 참여했습니다. 스크린에 워싱턴 회의실이 비쳤는데 분위기가 살벌했습니다. 핸더슨이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에 프레스턴이 노트북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핸더슨이 회의를 열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을 제재 감시 대상에 올려라.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제재 감시 대상이라는 것은 사실상 적성국에 준하는 감시를 받겠다는 의미였습니다. 동맹국을 그 목록에 올린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프레스턴이 기다렸다는 듯이 노트북 화면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한국과 이란 사이의 금융거래, 내역 분석이라는 제목이 붙은 보고서였습니다. 한국은행에 묶여있는 이란 자금 70억 달러를 중심으로 흐름을 추적했습니다. 직접적인 제재 위반 증거는 아직 없지만 한국이 이란과 비공식 채널을 가동한 것 자체가 제재 체제를 약화시키는 행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프레스턴이 안경을 고쳤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필요하다면 재무부와 협조해서 한국 금융기관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경고를 발동할 수도 있습니다. 삼성이나 현대 같은 기업의 달러 거래에 제한을 거는 겁니다. 저는 화면 너머로 그 장면을 보면서 처음으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민간 기업을 인질로 잡아서 한국 정부를 압박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삼성의 반도체 수출, 현대의 선박 수주, 한국 은행들의 국제 거래가 한꺼번에 흔들릴 수 있는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불편함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핸더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해둬. 한국이 이란 편에 계속 서겠다면 대가를 치르게 해야지. 회의 중간에 월터스가 바레인에서 추가 보고를 올렸습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항모전단 3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지스 구축함 12척, 잠수함 4척, 항공기 180대. 하루 운용 비용 1,800만 달러. 열흘째 작전 중이지만 이란은 꿈쩍도 안 합니다. 군사적 압박으로는 해협이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핸더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8조 달러가 넘는 해군력을 들이밀었는데 효과가 없다는 보고를 듣는 기분이 어떨지 저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한 가지를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란 측에 직접 접촉하는 것이었습니다. 32년간 쌓아온 중동 네트워크가 있었고 이란 내부에도 비공식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이 몇 개 있었습니다. 저는 상황실을 나와 보안이 되는 별도의 공간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란 외무부와 연결이 닿는 중간 접촉자였습니다. 3번 만에 연결이 됐습니다. 미국 국무부입니다. 호르무즈 상황과 관련해 대화 채널을 열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상대방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대화 채널이요? 미국이 항모 3개를 우리 코앞에 들이밀고 있는 상황에서 대화를 하자고요? 저는 최대한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은 양쪽 모두에게 좋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3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말했습니다. 미국은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으면서 뒤에서 미사일을 겨눈 적이 있습니다. 2번이나요. 우리는 그걸 잊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동안 벽을 바라봤습니다. 거절 자체는 예상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 담긴 감정의 온도가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단순한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쌓인 것이 있는 사람의 거절이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일본 외무성도 이란에 접촉을 시도했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란 측 답변은 한 줄이었다고 합니다. 일본은 미국과 함께 군함을 보낸 나라 아닙니까? 일본의 자위대 3,500명이 오히려 족쇄가 된 겁니다. 미국 편에 서서 군대를 보낸 것이 이란에게는 적대 행위로 찍혀버린 겁니다. 저는 그 정보를 받고 나서 상황실로 돌아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모니터에는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의 실시간 위성 영상이 떠 있었습니다. 미국 항모전단이 해협 입구에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었고 이란 함정들이 그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8조 달러의 해군력과 수천 명의 동맹군이 투입됐지만 해협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군함 한 척 보내지 않고 그 해협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 질문이 처음으로 제 머릿속에서 분노가 아닌 다른 감정으로 떠올랐습니다. 순수한 궁금증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바레인 기지의 숙소는 에어컨이 풀가동으로 돌아가고 있었지만 사막의 열기가 벽을 뚫고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은 이유는 더위가 아니었습니다. 왜 한국만? 그 질문이 천장을 바라보는 제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이란은 세계 모든 나라의 선박을 막았습니다.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호주, 독일. 그 어떤 나라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오직 한국만 빼고요. 군사력 때문은 아닙니다. 한국은 군함을 보내지 않았으니까요. 경제적 거래 때문도 아닙니다. 한국보다 이란과 교역 규모가 큰 나라는 중국, 인도 등 여러 나라가 있었습니다. 정치적 동맹 때문도 아닙니다. 한국은 이란의 공식 우방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대체 무엇 때문에? 저는 새벽 3시에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한국과 이란의 관계사를 처음부터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32년간 중동 전문가를 자처했으면서 한국과 이란의 관계를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스스로 황당했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시작하고 나서 제가 발견한 것들은 저를 점점 더 깊은 당혹감 속으로 끌고 갔습니다. 첫 번째 발견은 오일 쇼크였습니다. 제1차 오일 쇼크가 전 세계를 강타했을 때 중동 산유국들이 석유를 무기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제 원유 가격이 순식간에 4배 이상 뛰었고 세계 경제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미국도 유럽도 일본도 타격을 받았지만 그나마 버틸 체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당시 한국은 경제 개발이 막 시작된 나라였습니다. 원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수입 석유에 전적으로 의존의 산업을 굴리고 있었죠. 석유 공급이 끊기면 공장이 멈추고 발전소가 꺼지고 겨우 쌓아올리기 시작한 산업 기반 전체가 무너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한복판에서 이란이 한국에 대한 원유 공급을 끊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들에게는 문을 닫으면서 한국에게만은 계속 원유를 보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 모니터에서 잠시 눈을 떼고 숙소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레인 기지의 야간 조명이 사막 위에 인공적인 별빛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전략적 계산이었겠지. 저는 반사적으로 그렇게 결론 지으려 했습니다. 국제 관계에서 모든 선택에는 이해관계가 깔려 있습니다. 이란이 한국에 원유를 계속 판 것도 분명 어떤 이익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두 번째 발견이 그 결론을 흔들어 놨습니다. 오일 쇼크 이후 중동의 대규모 건설 붐이 일어났습니다. 산유국들이 넘쳐나는 오일머니를 도로, 항만, 발전소, 병원 같은 기반 시설에 쏟아붓기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전 세계 건설사들이 중동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대거 진출했습니다. 기술도 자본도 충분하지 않았지만 한국 노동자들이 사막의 5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땀을 흘렸습니다. 특히 이란에서 한국 기업들은 도로를 깔고 항만을 짓고 병원을 세웠습니다. 당시 수주 금액만 약 280억 달러.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수십조 원에 달하는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짜 주목한 것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기록을 뒤져보니 한국 기업들은 약속한 공사 기한을 지켰습니다. 계약한 품질을 유지했습니다. 일이 끝나고 철수할 때 뒷정리도 제대로 했습니다. 그게 뭐 대단한 거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동 건설 현장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그 말의 무게를 알 겁니다. 공기를 어기고 품질을 속이고 돈만 받고 튀는 업체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한국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발견은 저를 한동안 멍하게 만들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테헤랄로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이란의 수도 이름을 딴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는 서울로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두 나라가 서로의 수도 이름을 자기 도시의 거리에 붙여놓은 겁니다. 저는 32년간 중동 전문가였습니다. 이란 제재를 설계하고 호르무즈 작전을 총괄했습니다. 그런데 이란 수도에 서울로라는 거리가 있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부끄러움보다 더 강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당혹감이었습니다. 네 번째 발견에서 저는 의자에서 등을 떼고 앞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이란에 대한 국제 제재가 강화되면서 이란이 한국과의 원유 거래를 통해 받기로 한 대금이 한국은행에 묶이게 됐습니다. 약 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9조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제재 때문에 당장 돌려줄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32년간 그 답을 봐왔습니다. 제재를 핑계로 모른 척하거나 슬쩍 자기 것으로 만들거나 그냥 시간이 해결해 주길 기다리는 겁니다. 국제 관계에서 그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 정부는 공식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조건이 갖춰지면 반드시 돌려주겠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국제 상황이 변화하면서 조건이 형성되자 한국은 약속대로 움직였습니다. 9조 원을 돌려줬습니다. 말로만 약속하는 나라가 즐비한 국제 무대에서 실제로 행동한 겁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에서 눈을 떼고 숙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오일 쇼크 때 원유를 끊지 않은 이란, 건설 현장에서 약속을 지킨 한국, 서로의 수도 이름을 거리에 새긴 두 나라, 9조 원을 돌려준 약속, 50년이었습니다. 50년 동안 두 나라 사이에 이런 역사가 쌓여 있었습니다. 전쟁도 없었고, 군사 동맹도 없었고, 화려한 정상회담도 없었습니다. 그냥 약속을 지키고, 도움을 기억하고, 배신하지 않는 선택을 반복한 겁니다. 저는 그제야 이란 관계자가 전화해서 했던 말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으면서 뒤에서 미사일을 겨눈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 외무장관이 기자회견에서 한 말도요. 전 세계가 별것도 아니라고 여기는 것을 한국은 해냈습니다. 별것도 아니라고 여기는 것, 약속을 지키는 것, 배신하지 않는 것, 그게 진짜 어려운 일이었다는 걸 32년간 중동에서 일한 저도 이제야 깨닫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기 시작했습니다. 바레인의 새벽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으면서 한 가지를 더 발견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제 아버지는 40여 년 전 국무부 중동국에서 근무했습니다. 이란 이라크 전쟁 시기에 현장을 누빈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제게 남긴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제가 국무부에 처음 발을 들여놓던 날 아버지가 한 말이었습니다. 네이선, 중동은 힘으로만 움직인다. 그걸 절대 잊지 마라. 32년간 저는 그 말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말이 저의 모든 판단의 기초였습니다. 제재를 설계할 때도, 군사작전을 총괄할 때도, 동맹국을 관리할 때도 힘이 곧 답이라는 전제 위에 모든 것을 세워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전제에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상황실에 긴급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한국 유조선이 출항 준비를 마쳤습니다. 군함 호위 없이 단독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진입할 예정입니다. 상황실이 다시 한번 얼어붙었습니다. 월터스가 모니터를 바라보며 낮게 내뱉었습니다. 미쳤군. 저도 솔직히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란 정부가 통과를 보장한다고 선언하긴 했지만 호르무즈 해협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이란 정규군 외에도 통제되지 않는 무장 세력이 해협 곳곳에 산재해 있었습니다. 정부의 약속이 바다 위에 무장 보트에까지 통하는 건 아닙니다. 월터스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참모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모니터링은 계속한다. 하지만 개입하지 않는다. 한국이 우리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고 우리도 도울 이유가 없다. 그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의미심장하게 덧붙였습니다. 한국이 공격당하는 건 우리한테 유리할 수도 있어. 이란의 약속이 허울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다시 군사적 해결로 주도권이 돌아오지. 저는 그 말을 듣고 뭔가 목구멍에 걸린 듯한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기지 외곽의 통신시설에서 뜻밖의 인물을 만나게 됐습니다. 한국 대사관 소속 박준혁 참사관이었습니다. 48세. 키는 크지 않았지만
눈빛이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적고 표정 변화가 거의 없고 어딘가 불필요한 에너지를 쓰지 않는 인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저와는 정반대 스타일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지금 한국 유조선이 군함도 없이 들어간다는 게 사실입니까? 박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입니다. 이건 자살행위라는 거 알고 있습니까? 이란 정부가 보장한다고 해도 무장 세력까지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해협에는 지금 미확인 무장보트가 수십 척 활동하고 있어요. 박준혁이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 불안이나 흔들림 같은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방식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너무 간단하다고 느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까? 지금 사람 목숨이 걸린 상황인데 그게 전부라고요? 박준혁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콜린스 부차관보님,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뭡니까? 미국은 항모전단 3개를 배치하고 동맹국 1만 명 가까운 병력을 동원했습니다. 열흘이 넘었습니다. 해협이 열렸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박준혁이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담담했습니다. 8조 달러의 군사력으로 열지 못한 문을 우리가 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에게는 노크할 자격이 있다고 믿습니다. 노크할 자격. 저는 그 표현이 묘하게 머릿속에 걸렸습니다. 군사력으로 문을 부수는 게 아니라 노크를 한다. 그것도 자격을 얻어서.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박준혁도 더 말을 얹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볍게 목례를 하고 돌아섰습니다. 그가 사라진 뒤에도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사막 바람이 뜨겁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노크할 자격. 그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한국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 진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상황실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월터스도 와 있었고 바레인 기지의 주요 참모진이 전부 모여 있었습니다. 워싱턴과도 화상이 연결돼 있었습니다. 핸더슨의 얼굴이 스크린 한쪽에 비치고 있었습니다. 위성 화면에 한국 유조선의 위치가 점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한 척, 군함 없이, 혼자, 선박 진입 확인, 호르무즈 해협 서쪽 입구 통과 시작, 속도 12노트, 항법 시스템 정상.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상황실 안의 모든 시선이 모니터에 고정돼 있었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월터스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직 초반이야. 이라는 항상 중간 지점에서 움직여. 옆에 있던 참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 판단이 맞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란 측 움직임 없음. 통신 정상. 선박 속도 일정. 상황실 안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긴장이 서서히 당혹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아? 누군가 낮게 말했습니다. 월터스의 미간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그가 팔짱을 끼고 있던 팔을 풀더니 모니터에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그때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이란 해군 함정 2척, 한국 선박 방향으로 이동 중. 상황실 안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팽팽해졌습니다. 월터스가 낮게 말했습니다. 시작이군. 저도 몸을 긴장시켰습니다. 이란 함정이 한국 선박을 향해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경고 사격이 올 수도 있고 강제 정선 명령이 올 수도 있었습니다. 위성 화면을 모두가 숨을 죽이고 바라봤습니다. 이란 함정 2척이 한국 선박에 접근 중. 거리 약 3km, 2km, 1km. 그런데 이란 함정이 한국 선박의 양옆으로 나란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속도를 맞추며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움직임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포위하는 건가? 강제 정선시키려는 건가? 보고관의 목소리가 상황실을 꿰뚫었습니다. 이란 해군이 한국 선박에게 안전 항로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교신 내용 확인 중. 안전이 확보된 구역으로 이동하라는 지시입니다. 상황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안내였습니다. 이란 해군이 한국 유조선을 호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 서 있던 월터스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의 턱 근육이 잠깐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굳게 닫힌 입, 가늘어진 눈. 그 표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을 때 사람이 짓는 표정이었습니다.
워싱턴 화면 속의 핸더슨도 말이 없었습니다. 입술이 한 번 떨린 것 같았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한 가지 숫자를 떠올렸습니다. 미국 항모 3개, 이지스함 12척, 잠수함 4척, 항공기 180대, 동맹군 약 9,500명, 하루 1,800만 달러, 한국 군함 0척, 병력 0명, 비용 0달러.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해협을 통과하고 있는 것은 한국이었습니다. 유조선이 해협 중간 지점을 통과할 무렵이었습니다. 긴장이 조금씩 풀리고 있었습니다. 이란이 호위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뒤로 공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가라앉고 있었죠. 월터스조차 팔짱을 풀고 커피 한 잔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긴급 경보음이 상황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모니터를 봤습니다. 위성 화면에 새로운 점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한국 선박 주변으로 여러 개의 붉은 점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고속보트 다수 접근 확인. 최소 6척. 신원 미상. 이란 정규군 식별 코드 없음. 보고관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상황실의 공기가 다시 한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월터스가 커피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저건 정규군이 아니야. 비정규 무장 세력이다. 저는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란 정규군은 명령 체계가 있습니다. 정부가 한국 선박 통과를 보장했으니 정규군은 그 명령을 따릅니다. 하지만 비정규 무장 세력은 다릅니다.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자체 판단으로 움직이고 때로는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행동합니다. 이란 정부의 약속이 이 세력들에게는 통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월터스가 참모를 향해 말했습니다. 한국 선박까지의 거리는 현재 약 8km. 접근 속도로 보아 15분 이내에 사거리 진입합니다. 월터스의 입가에 미세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비웃음이라고 하기엔 너무 짧았지만 분명 뭔가가 스쳤습니다. 그가 상황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뭘 했어. 이게 진짜 중동이야. 약속, 신뢰. 이 바다에서는 총알이 약속이고 미사일이 신뢰야. 저는 그 말을 반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그 순간에는 월터스가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젯밤 내가 조사한 50년의 역사, 테헤란로, 서울로, 구조원. 그 모든 것이 무장보트 6척 앞에서 무의미해지는 순간이 올 수도 있었습니다. 워싱턴 화면에서 핸더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월터스, 우리 함정은 절대 개입하지 마. 한국이 원한 건 독자적 행동이야. 그 결과도 독자적으로 감당해야지. 월터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면 속 프레스턴이 안경을 고쳤으며 끼어들었습니다. 한국 선박이 공격받으면 우리한테 유리합니다. 이란의 보장이 허울이라는 증거가 되고 군사적 해결의 명분이 다시 살아나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가 목구멍에서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 민간 선원들의 목숨이 걸린 상황에서 유리하다는 단어를 쓰는 사람. 32년간 제가 속해 있던 세계의 언어였습니다. 그런데 그 언어가 처음으로 낯설게 들렸습니다. 모니터 위에서 붉은 점들이 한국 선박을 향해 점점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접근거리 5km, 4km, 3km. 제 심장이 점점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란 해군 함정, 속도 증가. 한국 선박과 무장 세력 사이로 이동 중. 보고관의 목소리가 한 톤 올라갔습니다. 모니터를 봤습니다. 한국 선방향 옆에서 호위하고 있던 이란 함정 2척이 갑자기 속도를 높여 전방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선박과 접근 중인 무장보트 사이에 벽을 치듯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란 해군 함정에서 경고 신호 발신. 무장 세력을 향해 경고 사격 준비 태세. 상황실 전체가 모니터에 시선을 고정한 채 숨을 죽였습니다. 붉은 점들의 움직임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선박을 향해 일직선으로 접근하던 고속보트들이 하나, 둘 방향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이란 해군의 차단에 진로가 막힌 겁니다. 이란 해군이 무장 세력 접근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무장 보트들이 방향을 돌리고 있습니다. 위협 해소 중. 상황실 안에서 누군가 깊은 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란 해군이 자국 정부의 통제를 벗어난 무장 세력을 직접 막아선 겁니다. 한국 선박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그렇게 해야 할 법적 의무도 군사적 이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란 해군은 움직였습니다. 월터스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손에서 커피잔이 기울어져 갈색 액체가 테이블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그것을 닦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이란 측과의 교신 내용이 상황실에 공유됐습니다. 이란 해군이 한국 선박에게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안전이 확보됐습니다. 현재 항로를 유지하십시오.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한마디가 더 있었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킵니다. 상황실 안에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 화면 속의 핸더슨도 침묵했습니다. 프레스턴도 노트북 화면을 내려다보고 있었지만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중동은 힘으로만 움직인다. 32년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그 문장이 처음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란은 방금 힘이 아닌 방식으로 움직였습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자국의 무장 세력까지 막으면서요. 저는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한국 유조선이 여전히 해협을 조용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란 함정이 양 옆에서 나란히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총성은 없었습니다. 폭발도 없었습니다. 위협도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조용함이 8조 달러짜리 항모전단의 어떤 포격보다 더 크게 상황실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50년이 만든 결과다. 한국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통과한 것은 진입 시작으로부터 4시간 22분 뒤였습니다. 총성 제로, 충돌 제로, 사상자 제로, 군함 한 척 없이, 병력 한 명 없이 전쟁 해역을 관통한 겁니다. 상황실에서 선박 통과 완료 보고가 올라온 순간 저는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긴장이 풀려서가 아니었습니다. 32년간 제가 쌓아온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황실 안은 여전히 침묵이었습니다. 보고관의 목소리만이 건조하게 울렸습니다. 한국 유조선 해협 완전 통과, 이란 호위 함정 이탈, 선박 상태 정상, 작전 종료. 작전 종료라는 말이 묘하게 들렸습니다. 우리 작전은 아직 아무것도 종료하지 못했으니까요. 월터스가 의자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쏟아진 커피가 이미 식어서 갈색 얼룩으로 굳어 있었는데 그는 여전히 그것을 닦지 않은 채 모니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까지 이게 진짜 중동이야. 총알이 약속이고 미사일이 신뢰야라고 단언하던 사람이 지금 한마디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워싱턴 화면을 봤습니다. 핸더슨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언제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선박이 통과를 완료하기 전에 화면에서 사라진 겁니다. 배은망덕이라고 고함을 치고 방위비로 목을 조이겠다고 위협하고 제재 대상에 올리라고 지시했던 사람이 결과를 끝까지 지켜보지 못하고 자리를 떠난 겁니다. 프레스턴은 아직 화면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트북은 닫혀 있었습니다. 한국 선박이 공격당하면 우리한테 유리하다고 했던 그 보고서, 한국이란 비밀거래 증거를 만들어서라도 제재하겠다던 그 문서들이 전부 그 닫힌 노트북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들은 쓸모없는 종이었습니다. 프레스턴이 화면 속에서 안경을 벗어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습니다. 그 작은 동작 하나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끝났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상황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레인의 새벽 하늘이 보랏빛에서 주황빛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기지 너머로 페르시아만의 바다가 아침 햇살에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다 어딘가를 한국 유조선이 지금 조용히 항해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전화를 꺼냈습니다. 한 통의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이란 측 접촉자에게였습니다. 며칠 전 제 전화를 거절했던 바로 그 라인이었습니다. 3번 만에 연결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왜 한국만 허용했습니까?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한국은 한 번도 우리를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상대방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미국은 협상하면서 뒤에서 공격했습니다. 2번이나요. 유럽은 제재를 핑계로 약속을 깨뜨렸습니다. 일본은 이번에 미국 편에 서서 군대를 보냈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어려울 때 도와줬고 약속한 돈을 돌려줬고 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50년 동안요. 저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콜린스 씨, 당신들은 8조 달러로 문을 부수려 했습니다. 한국은 50년 동안 노크를 해왔습니다. 문은 노크하는 사람에게 열립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전화를 쥔 채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바레인의 아침 바람이 뜨겁게 불어왔지만 등 뒤로 소름이 돋는 느낌이었습니다. 노크하는 사람에게 열립니다. 박준혁이 했던 말이 겹쳐 들렸습니다. 노크할 자격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란 관계자가 같은 단어를 쓴 겁니다. 노크. 두 사람이 사전에 맞춘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하지만 같은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은 같은 언어를 쓰게 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날 오후 세계 언론의 속보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유조선 호르무즈 해협 완전 통과. 군사 호의 없이 세계 최초 단독 통과. CNN, BBC, 로이터, AP 통신이 일제히 긴급 자막을 내보냈습니다. 국제 유가가 하루 만에 9달러 하락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묶여있던 수십 척의 유조선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각국 정부가 이란과의 직접 외교 채널을 긴급히 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군사 동원과 경제, 제재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외치던 나라들이 하나 둘씩 방향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군함 대신 외교관을 보내기 시작한 겁니다. 국제 언론들은 이 변화를 두고 한 가지 표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방식, 총을 들지 않고 문을 여는 방식, 50년간 약속을 지켜서 적국의 신뢰를 얻는 방식, 그 방식이 전 세계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일본과의 비교는 결국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요청에 즉각 응답해 자위대 3,500명을 보냈습니다. 가장 빠르게, 가장 충실하게 동맹의 의무를 이행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일본 3,500명 파병 이란 선박 통과 전면 거부, 한국 0명 파병 이란 해군 직접 호위하며 통과, 같은 아시아 동맹국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움직였고 완전히 다른 결과를 얻었습니다. 속도와 방향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가장 빠르게 움직인 나라가 가장 올바른 결과를 얻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느렸습니다. 침묵했습니다. 48시간 최후 통첩에도 군함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방향이 맞았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것은 그로부터 3일 뒤였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14시간 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캄캄한 대서양이 펼쳐져 있었고 기체가 구름 사이를 뚫고 나아가는 동안 지난 열흘의 장면들이 쉴 새 없이 머릿속을 지나갔습니다. 핸더슨이 테이블을 내리치며 배은망덕이라고 고함치던 순간, 월터스가 격침돼도 구조하지 말라고 명령하던 순간, 프레스턴이 증거를 만들어서라도 한국을 압박하겠다고 제안하던 순간,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해진 순간, 이란 해군이 한국 선박을 호위하는 위성사진, 무장 세력을 막아서는 이란 함정, 우리는 약속을 지킵니다라는 교신, 그리고 상황실의 침묵. 저는 비행기 좌석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32년이었습니다. 32년간 저는 미국의 힘을 믿었습니다. 항모전단이 도착하면 상황이 정리된다고 믿었습니다. 제재를 걸면 상대가 굴복한다고 믿었습니다. 동맹국이 호출에 응하면 질서가 유지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것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항모 3개가 해협을 열지 못했습니다. 제재는 이란을 더 강경하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가장 충실하게 호출에 응한 일본은 가장 철저하게 거부당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말을 듣지 않은 한국만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제 아버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버지 이름은 토머스 콜린스. 국무부 중동국에서 23년을 근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란 이라크 전쟁 시기에 바그다드와 테헤란을 수십 번 오갔고 걸프전 때는 다국적군 외교 지원을 담당했습니다. 아버지는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국무부에 첫 팔을 들여놓던 날 아버지가 제 어깨를 잡고 한마디를 했습니다. 네이선, 중동은 힘으로만 움직인다. 약속, 신뢰, 관계. 다 좋은 말이야. 하지만 결국 마지막에 남는 건 누가 더 센 총을 가졌느냐야. 그걸 절대 잊지 마라. 저는 그 말을 신조로 삼았습니다. 32년간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제재를 설계할 때도, 군사작전을 계획할 때도, 동맹국을 압박할 때도 더 센 총을 들이밀면 상대가 움직인다. 그것이 제 모든 판단의 기초였습니다. 아버지가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 시대에는 그것이 맞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아버지가 보지 못한 것을 봤습니다.
8조 달러짜리 해군으로 열지 못한 해협을 50년간 약속을 지킨 나라가 열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 앞에서 꿈쩍도 안 하던 이란이 군함 한 척 없는 한국의 유조선에게는 해군까지 붙여서 호위해줬습니다. 자국의 무장 세력까지 막으면서요. 힘으로만 움직이는 줄 알았던 중동이 약속 앞에서 움직였습니다. 워싱턴에 도착한 뒤 저는 곧장 국무부로 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갔습니다. 서재에 들어가서 책장 맨 위 칸에 올려놓았던 아버지의 오래된 노트를 꺼냈습니다. 갈색 가죽 표지가 달아서 속살이 드러나 있는 낡은 노트였습니다. 아버지가 23년간 중동에서 기록한 메모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노트를 수백 번 넘겨봤지만 한 번도 의문을 품은 적이 없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손글씨로 적힌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힘이 곧 질서다. 힘이 없으면 발언권도 없다. 저는 그 문장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32년간 제 인생을 지배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문장 옆에 여백의 펜을 가져갔습니다. 물음표 하나를 적었습니다. 아버지의 문장에 물음표를 붙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재에서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줄줄이 흘러내리는 것을 바라보면서 지난 열흘을 정리했습니다. 미국은 힘으로 해협을 열려했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힘에 편승해서 해협을 열려했습니다. 둘 다 실패했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50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준비였는지 한국 스스로도 몰랐을 겁니다. 그냥 약속을 지키고 도움을 기억하고 적을 만들지 않는 선택을 반복했을 뿐입니다. 그 반복이 50년 동안 쌓여서 오늘 이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바닷길이 총 한 발 없이 열린 겁니다. 박준혁 참사관이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우리에게는 노크할 자격이 있다고 믿습니다. 자격. 그 단어의 무게를 저는 이제 이해합니다. 노크할 자격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50년간 배신하지 않고 약속을 지키고 도움을 기억하고 적을 만들지 않는 선택을 반복해서 얻은 자격이었습니다. 8조 달러로도 살 수 없는 자격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고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켜서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국무부에 제출할 최종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제 32년 경력에서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보고서였습니다. 핸더슨이 이걸 읽으면 제 경력이 끝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단락을 이렇게 끝냈습니다. 미국은 30년간 폭탄으로 중동의 문을 열려 했습니다. 한국은 50년간 약속으로 그 문을 이미 열어놓고 있었습니다. 강한 나라는 적을 무찌르는 나라가 아닙니다. 적을 만들지 않는 나라입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더 어렵고 더 오래 걸리고 더 많은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한국은 그것을 50년 동안 해왔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주목하지 않는 동안에요. 저는 32년간 힘이 곧 외교라고 믿었습니다. 제 아버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아버지의 노트에 물음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음표의 답을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찾았습니다. 보고서를 저장하고 모니터를 끄자 서재가 어두워졌습니다. 창밖의 워싱턴 빗소리만 조용히 들려왔습니다. 저는 오래도록 그 빗소리를 들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장면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나요? 한국은 가장 어려웠던 시절, 도움받은 기억을 잊지 않은 나라입니다. 약속을 지키고 적을 만들지 않는 선택을 50년 동안 묵묵히 반복해온 나라입니다. 그 조용한 선택들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바닷길을 총 한 발 없이 열어냈습니다. 8조 달러짜리 해군이 못한 것을 50년의 약속이 해낸 겁니다. 오늘도 한국은 말보다 행동으로, 힘보다 신뢰로 세계 속에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장면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나요? 한국은 가장 어려웠던 시절, 도움받은 기억을 잊지 않고 50년 동안 약속을 지켜온 나라입니다. 그 묵묵한 선택들이 8조 달러짜리 해군도 열지 못한 바닷길을 조용히 열어냈습니다. 오늘도 한국은 말보다 행동으로 힘보다 신뢰로 세계 속에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우시다면 이 영상을 주변에 널리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